안녕하세요. 한국 근대 독서 문화사 첫 강의를 맡은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손동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한국 근대문학의 등장과 근대 독자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문학 소개에 앞서서 고전문학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고전문학은 설화, 즉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문학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신화, 전설, 민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들은 처음에는 자연과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이 원시 신화로, 그리고 고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단군 신화, 주몽 신화, 박혁거세 신화 등 이렇게 분리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 신라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 문물을 받아들여 한문 문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예컨대 사람의 일생을 요약해서 교훈을 전달하는 가전체 문학, 그 다음에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한문 소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원시 종합 예술인 굿이 고전극과 민속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작품은 황조가라고 하는 고대 가요입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는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문자인 한문을 빌어와서 우리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고대 가요를 바로 접하기에는 이 한자라는 장벽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편편황조, 자웅상의, 여마지도, 수기여귀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헐헐 나는 적개골이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샤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고구려 제2대 유리왕이 지었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입니다. 유리왕의 두 후실인 화이와 치이가 서로 다투다가 치이가 중국으로 돌아가니 왕이 이를 몹시 슬퍼하던 차에 꾀꼬리가 나무 위에서 암수가 서로 정답게 논의는 모습을 보고 외로운 나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을 그린 그러한 시입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일연의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서동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동요라고 하면 대표적인 향가로 알고 있는데 실은 설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일연 스님이 기록으로 이제 남기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셔도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해드린 고대가요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서동요는 한문의 뜻과 음을 각각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선화, 공주, 주운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한문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화공주 님은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은 한자의 부분으로, 어떠한 부분은 한자의 뜻 부분으로 서로 다르게 쓰는 이러한 표기법을 향찰이라고 하고 이 향찰로 지어진 노래를 향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한문을 우리식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고전문학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문학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가는 다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특정한 작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즉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고요. 다양한 이본, 결말이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끼전의 결말 같은 경우에 어떤 판본에서는 거북이가 육지로 도망가서 그 뒤로 자라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거북이가 용왕님을 구할 약을 구하지 못해서 바위의 머리를 받고 자결을 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을 강조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판본에서는 거북이가 약을 구해서
용왕에게 약을 바쳐서 용왕을 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약은 토끼의 똥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민중들의 어떤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본이 있다는 것이 고전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제약이 있어서 글자 수라든가 규칙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신 대로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 특히 기록 문학의 경우 대다수가 한자를 기반으로 창작되었습니다. 한시, 향가, 한문소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유교 이념이 대부분이어서 충을 강조하거나 효를 강조하거나 권선징악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개될 때 비현실적이고 뭐 구름을 타고 간다던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연적, 우연히 어딜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던가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물은 평면적 인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의 변화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대가 이제 입체적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전형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효녀 하면 누구 떠오르시냐면 심청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 그게 바로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전형적인 스타일의 반대가 되는 게 개성적인 인물입니다. 다음 끝으로 고전 문학의 마지막 특징은 양반 문학과 평민 문학의 구별이 엄격해서 양반이 향유하는 문학은 평민이 읽을 수도 향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문 소양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거꾸로 평민 문학을 양반이 즐기기엔 격이 너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낮게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이 엄격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전 문학이 언제부터 근대 문학으로 넘어왔을까? 그래서 실은 근대 문학 정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자 간에도 이견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보통 가보개혁서부터 1945년 광복 시기를 근대 문학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보개혁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1900년대 중반 설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가보개혁이라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가장 크게는 과거제가 폐지되게 되면서 그 이전의 신분사회,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는 이러한 신분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혼이라든가 조선시대 때 있었던 어떤 폐단 같은 것들을 개혁을 하게 되면서 문화적으로 조선시대와는 아예 다른 모습이 펼쳐지기 이르는 시기가 바로 가보개혁 즈음입니다. 그래서 안자산의 조선문학사에서도 육일준의 서유견문 등 국한문 혼용체의 책이 나타내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소설이 등장한다던가 서구 문물을 수입한다든가 하는 시기, 이런 근거로 가보개혁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가보개혁설을 주장하신 다음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태준 선생의 조선소설사에 보면 이광수의 무정이 그 문명이라든가 계몽의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근대문학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요. 임화의 개설신문학사에서도 최남선과 이광수를 언문일치와 신문물, 신문명, 신사상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근대문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통칭 그 가보개혁서부터 광복 시기로 근대문학을 정의하고 그 근대문학의 특징, 그 다음에 이 근대문학의 탄생이 어떻게 근대 독자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문학의 등장 배경은 제국주의가 팽배하면서 서구 열강과 일본, 중국이 한반도에서 세력을 다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국주의란 식민지를 만들면서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조인데요.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이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건데, 정작 전쟁이 일어난 곳은 한반도였습니다. 특히 일본이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이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조선 내에서는 이러한 독립운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만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 이후에 고문 정치가 시작되면서 외교권과 경제권이 침탈당합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통감 정치가 시작되면서 일제 주도로 내각이 개편이 됩니다. 1907년 정미조약으로 차관 정치가 시작되면서 황제가 교체되고 군대가 해산되게 되죠. 그리고 1910년에는 강제병합으로 총독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국권이 완전히 상실되고 식민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애국 계몽 운동이 전개되고 국외에서는 무력 투쟁 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릅니다. 일제의 공작과 탄압으로 합법 단체나 정치 활동들은 제약이 컸습니다. 그래서 애국 계몽 운동은 학회를 통해서 신교육, 그다음에 언론 활동 등을 전개하기에 이릅니다. 실력 양성 운동 차원에서 후속 세대의 육성을 위한 학교 설립 운동을 전개했고 가장 근대문학 등장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국 운동의 일환으로 언론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입니다. 언론이란 여론을 형성하거나 민중들의 의식을 계몽하는 등 그 영향이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컸기 때문에 일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탄압책이 1907년 신문지법입니다. 신문지법의 내용은 검열, 그다음에 삭제, 그다음에 신문이나 잡지의 간행 정지, 그다음에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는 집필진을 구속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일 어용 언론기관인 매일신보를 만들면서 다른 신문들은 다 강제 폐간 조치를 하고 총독부의 기간지만 남기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근대문학은 바로 이러한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 신문이나 제국신문이나 황성신문 여러 신문인데 차이는 주로 타겟하는 독자층에 따라서 문체가 사용하는 글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문은 말 그대로 종교 신문이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했고요. 제국신문도 여성 독자를 우선했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인, 유학생들, 남성 독자를 독자로 상정했던 황성신문은 한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식민지 시기에 가장 독자 수가 많고 독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그러한 신문이고요. 그다음에 만세보, 대한민보 여러 신문들이 있습니다. 한국 근대문학에서 이 매체가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문학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민간 신문이고 국한문, 한글, 영문 등 세 종류의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이 말은 각 문자에 해당하는 독자를 다 포섭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가사 39편, 가창가사 37편, 신가사는 무려 624편, 시조 390편 등 아주 많은 문학 작품을 연재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말에 창간된 이들 신문은 근대 계몽기 근대 시가 그 다음에 산문의 중요한 발표 지면이었고 여기서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던 작품들이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한글판 신문 발행은 근대 계몽기 문학 양식의 한글 문체 정착에도 기여했는데요. 자국의식, 즉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서 국문 운동을 이들 신문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독립신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 귀천이 다 보게 함이라. 또 국문을 이렇게 구절을 띄어 쓴즉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한문 못한다고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국문만 잘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한문만 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없는 사람보다 유식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조선 부인들도 국문을 잘하고 각색 물정과 학문을 배워 소견이 높고 행실이 정직하면 빈부귀천간의 그 부인이
한문은 잘하고 다른 것을 모르는 귀족 남자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라고 하면서 국문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첫째, 세계 열국이 각기 자기 나라 국문과 국어로 자기 나라 정신을 완전히 하는 기초를 삼는데 오직 한국은 자기 나라 국문을 버리고 타국의 한문을 숭상하므로 자기 나라 말까지 잃어버린 자가 많으니 어찌 자기 나라 정신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둘째, 쓰기 편한 국문을 버리고 어려운 한문을 택하니 그로 인해 지식이 막히고 실업이 쇠하니 자기 집안의 경제도 이룩하기 어렵거늘 어찌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겠는가. 셋째, 제 나라 국문은 천하게 여기고 남의 한문은 귀하게 여기니 여기서 자기 나라를 낮추어 보고 남의 나라를 쳐다보게 되는 습성이 나타나는데 어찌 독립사상이 생겨나겠는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신문 매체에 의해서 국문 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에 덧붙여서 당시 권력에 대한 비판 의도를 드러낸 문학작품도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개화가사입니다. 근대문학의 사례로 개화가사를 들 수 있는데 두 번째 작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 씨 들으시오. 총리 대신 저 지위가 1인 지하 만인상에 책임됨이 어떠하며 수신제가 못한 사람 치국인들 잘할 순가. 전날 일은 어떻던지 오늘부터 회개하여 가정풍기 바로잡고 정부제도 혁신하여 중흥공신 되어보소. 당시 고위관직이었던 이완용에 대한 날선 비판의식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창작을 했습니다. 개화가사에 이어서 탁족회라고 하는 다음 작품을 보시면 벼슬을 구하기 위해서 고위관직을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매우 신랄하게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비판의 수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서는 대한매일신보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10년 8월 총독부의 기관지로 대한매일신보를 만들면서 대한매일신보에서 대한이라는 두 글자를 떼고 매일신보로 게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잡지도 마찬가지로 근대문학을 많이 발표하고 독려를 했었는데요. 신문하고 잡지의 가장 큰 차이는 신문보다 잡지가 독자의 범위가 좁고 내용은 보다 더 전문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지, 청소년지, 여성지, 그 다음에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가 있었고 내용상으로는 문예지, 종교지, 영화지, 교육지, 실업지 등으로 매우 전문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자층이 매우 좁았기 때문에 단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간호가 곧 폐간호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 신문처럼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좀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대문학의 사례 중에서 신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채시라고 평가되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인데요. 이전 시대 고전문학에서의 시가에서는 외형률, 즉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형식적 제한이 매우 엄격했다면 지금 보시는 신채시는 그 형식이 매우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철썩 쏴, 또 이연에서도 철썩 쏴 라고 하면서 특정 문장이나 구절이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것을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문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율을 내세운 점, 그리고 내용을 잠깐 보시면 담 크고 순정한 소년배들이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기미로다. 오너라 소년배 입 맞춰주마 철썩 척 튜르륵 꽉. 즉 조선의 미래 세대인 소년에게 바다라고 하는 큰 존재가 소년을 예찬하고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소설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인직의 혈애루를 들 수 있는데요. 만세보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작품입니다.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자주독립, 신교육, 자유연애 등을 주제로 내세운 신소설의 효시라고 일컫는 작품입니다.
이인직뿐만 아니라 안국선, 이해조, 최찬식 등도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입니다. 근대 문학의 마지막 사례로는 역사 전기 소설을 들 수 있습니다. 장지연의 애국 부인전은 프랑스의 구국소녀 잔다르크의 일생을 전기화한 소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잔다르크의 애국심과 용맹성을 그려냄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입니다. 박은식의 서사건국지는 스위스가 이웃나라에 점령되어 백성들이 고통을 받자 활쏘기의 명수 빌헬름 텔이 독립을 쟁취하고 공화정치를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소설을 통해서 국민개혁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신채호의 을지문덕전은 을지문덕의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고구려의 국난 극복 과정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은 을지문덕의 전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국권을 회복하거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영웅도 있지만 외국 영웅인 잔다르크나 빌헬름 텔, 그 다음에 나폴레옹 등의 외국 영웅의 전기를 번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수였던 을지문덕, 그 다음에 이순신 등 민족 영웅들의 전기를 창작함으로써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신소설의 친일적인 경향과는 달리 주체적인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문학으로서의 가치가 큰 장르입니다. 당시 작가들은 문학을 계몽의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설은 국민의 나침판이라 소설이 국민을 강한 대로 이끌면 국민이 강해지고 소설이 국민을 약한 대로 이끌면 국민이 약해지고 바른 곳으로 이끌면 바르게 되고 사악한 곳으로 이끌면 사악해지니 소설가된 자 마땅히 스스로 삼가야 할 바언을 근일 소설가들은 회음을 주지로 삼으니 이 사회가 장차 어찌 되리요. 신채호의 이 말이 바로 당시 지식인들이 소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대문학의 사례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했던 작품이고 교과서에서도 가장 많이 실려있는 작품들일 겁니다. 김동인의 배따라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염상섭, 김유정, 주요섭, 이상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인 근대 문학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거나 발표됐던 것이 후에 단행본으로 나오게 된 작품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근대 문학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근대 시기에 개화, 문명, 계몽, 자주독립, 애국 등을 주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에 맞서서 자국의식이 신장되다 보니까 국어 국문운동이 전개됐고 이에 따라서 작품을 한글로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양식을 계승하는 한편 서양이나 일본을 통해 들어온 외래 양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문학 양식을 실험하였습니다. 즉, 우리 전통 문학이 단절되거나 외국 문학을 이식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양식을 자연스럽게 이어준 것이 바로 근대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개화 사상과 한글 운동이 확산되었고 근대적인 인쇄술이 보급됨에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가 발행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근대적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바로 근대 문학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가 이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총독부가 매일신보를 기관지로 삼으면서 문학을 정치 도구화하고 통속화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에 총독부의 정책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민간 신문이 발행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때부터 근대문학 발표의 장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1938년 총동원 체제가 도입되게 되면서 모든 자원이나 물자들이 통제되기에 이르면서 문학 역시 침체기를 맞이하기에 이릅니다. 근대 문학은 생산, 판매,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인 유통 구조를 확립했고 소비를 담당하는 근대적 독자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근대적 예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학과는 다른 지향성을 보여주는데요. 1910년대의 키워드는 논설을 통해서 계몽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자아와 개성을 통해서 예술을 추구하고자 했고 30년대에는 총독부의 통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현실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순수 문학 또는 농촌 사회 또는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게 됩니다.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전통 윤리에 대한 관심에서 현실에 대한 관심으로 주제가 변화하는 것이 바로 근대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됐던 근대 문학이 먼저 탄생한 이후에 근대 독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근대 독자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으로는 전문 지식인 작가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출판, 판매 등 유통 구조가 확립되면서 신문이나 잡지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매체가 발행되는 동시에 교육기관이 설치되면서 독자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설립되면서 기존에는 책을 읽는 방식이 소리를 내서 읽는 음독이었다면 도서관 설립 이후에는 소리 내서 읽지 않는, 즉 조용히 읽는 묵독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음독에서 묵독으로 읽는 방식의 변화, 그러면서 근대적 독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대 독자의 등장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전문 지식인 작가가 등장하고 출판, 판매 등 유통 구조가 확립되기에 이릅니다. 이와 함께 대중매체가 발행되고 교육기관이 설치되면서 문맹 타파 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설립되면서 사람들이 독서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당연했었고 보편적이었던 방식이라면 소리를 내지 않는 읽기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집단적인 독서에서 개인적으로 읽는 개인적 독서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 이때를 분기로 해서 근대적 독자가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탄생한 독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자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동 독자, 학생 독자, 여성 독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고 또는 고급 독자 또는 대중 독자 이러한 구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독자층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근대 독자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수준이나 선호 도서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전통적인 독자층, 이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의 고전소설, 그 다음에 일부 신소설, 그 다음에 구현되는 고전소설의 일부 신소설 등의 향유자들이 전통적인 독자층입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대중 독자층은 대중소설, 번안소설, 신문연재소설, 일본의 통속소설 등을 읽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엘리트 독자층은 신문예, 순문예 작품, 그리고 외국 순수문학 소설, 일본 순문예 작품 등을 향유하는 독자층을 일컫습니다. 근대 시기 신문, 잡지 독자의 규모를 살펴본 표입니다. 매일 신부가 일일 평균 2,600여 부가 판매가 되었고 청춘이 2,000부 이하, 그 다음에 조선문단이 1,500부, 그래서 1925년에 전국 잡지 독자를 보면 2,000에서 10,000부, 그 다음에 28년 신문 독자 같은 경우에는 8만 부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잡지나 신문의 판매 부수는 10만 부 이하였지만 실제 독자 수는 매체의 판매량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체를 개인이 구독하기보다는 종람소, 도서관, 학교 등에서 돌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없으면 존립이 불가능한 매체 입장에서는 독자를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자 투고입니다. 즉, 독자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서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매체 편집을 시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자들에게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물어보라고 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전문 기자가 응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독자에게 문학 작품 등을 모집을 해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00년대 독립신문의 경우에는 잡보, 별보, 외방통신란이라는 란으로서 외방통신란 등의 란을 두어서 독자들의 매체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기서, 편편기담, 투서 등을 통해서 독자의 매체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특징으로는 지식인 남성 독자들이 참여가 많았고 창간, 축하 또는 발전을 기도하는 내용을 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국, 계몽, 교훈적 내용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무명이나 비실명으로 투고하였습니다. 비실명이라는 말은 애독생, 권고생 이러한 식으로 실제 이름이 아닌 독자의 이름을 비실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보시는 작품은 최이삼의 편편기담에 실린 내용입니다. 매우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내용에 풍자 비판의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을 모방하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창작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읽는 독자였다면 쓰는 독자들이 탄생하기에 이릅니다. 대한매일신보의 독자투고란에 실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우스운 이야기, 그다음 양반을 비판하는 이야기, 관리를 비판하는 이야기 등 주로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 이르면 매일신보에서 독자 구락부, 독자 기별이라는 독자 참여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독자층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총독부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민심이 어떠한지 탐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사회를 비판하거나 문화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자들이 물가가 비싸서 살기 어렵다고 불평을 하자 매일신보 편집자가 개입해서 변명을 하거나 과거의 탐관오리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해야 하고 쌀값이 오르는 것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부지런해져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뒤에 내용에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1910년대 매일신보의 독자 투고에는 독자들의 사회 비판 내용과 총독부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다 라는 내용이 팽배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보는 독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신보의 전략은 첫 번째로 대중화와 통속화입니다. 1912년에서 1915년까지 조중환의 번안소설을 연재하게 되는데요. 이는 신문 판매 부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여성 독자를 공략했고 독자의 욕망과 일탈성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조중환의 장안몽에 관련된 독자 투고 내용이 매우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민족적인 색채를 지우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설 연재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장안몽이라는 작품은 이후 영화로도 수차례 발표되게 되는데, 실제 원작은 오자키 고요의 금색 야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금색 야차란 돈에 환장한 귀신이라는 뜻으로 당시 일본에서 큰 흥행을 했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란 말이냐라는 대사가 나오는 그 영화가 바로 장안몽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작품을 우리 사정에 맞게 이렇게 바꾸는 것을 번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번안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신보의 두 번째 전략은 고급화와 전문화입니다. 앞서 설명한 장안몽이 여성 중심의 작품이었다면 지금 설명드릴 이상엽의 해왕성은 남성 중심, 남성을 타겟한 작품입니다. 고급 번안 소설로 근대 소설 독자를 이끌기 위해서 만든 작품으로 식민지 지식인 남성 독자를 공략하였습니다. 해외의 순수 문학과 본격 예술을 번안했고, 고급 소설은 일면에, 신문 일면에, 대중 소설은 소설 3면에 싣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엽의 해왕성은 지금 이 표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원작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그 뒤마에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바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일본의 구로이와의 암굴왕이라는 작품을 번안한 작품입니다. 매일신보의 마지막 전략은 독자층의 통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광수의 무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중독자와 지식인 독자 모두에게 읽힌 소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층에 따라서 문체, 작품의 내용 모든 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분리되었던 독자층을 한 번에 통합한 것이 바로 이광수의 무정이고, 당시 지식인들이 좋아했던 한문체 또는 국한문체가 아니라 한글체로 언문일치를 지향한 문체를 시도했다는 점에 문학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조혼, 즉 일찍 결혼하는 풍습을 철폐하고, 또 가문과 가문 간의 결혼이 아니라 자유연애를 주장했다는 점, 또 주인공들이 유학을 떠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 신교육을 추구했다는 점,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남녀 평등을 주제로 한 점, 이러한 내용상의 차이로 인해서 근대 시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학사에서는 근대 문학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단절이 되었다, 아니다, 서양의 문학을 이식한 거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대 문학은 그 형식과 내용을 바꿔가며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권이 위협받는 시기에 등장한 근대 문학이었기 때문에 독립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문을 사용하고자 했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 문화적 정치적 특색을 반영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는 독자가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체는 다양한 독자 참여란을 만들어서 독자의 지면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독자는 매체의 의도에 따라 끌려다니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출했고, 그 결과 글을 읽기만 하는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글을 쓰는 능동적인 독자로 변모해 나아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능동적인 독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